아주 먼 옛날 푸른 동해 바닷가 외딴 마을에 김영수라는 성실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자식들을 위해 매일 새벽 거친 파도를 헤치며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바닷바람과 햇볕에 그을린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늘 따뜻하고 희망으로 차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미역작황이 좋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영수는 마을의 젊은 청년 24명과 함께 부푼 기대를 안고 작은 나무 어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출항하는 날 아침,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바다는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만선의 꿈을 꾸며 그들은 힘차게 노를 저어 깊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변덕스러웠습니다. 점심나절이 지나자 갑자기 하늘이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성난 파도가 집채만하게 일렁이며 작은 배를 금방이라도 삼킬 듯 덮쳤습니다. 세찬 서북풍은 돛을 갈기갈기 찢고 튼튼했던 노마저 부러뜨렸습니다.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망망대해로 떠밀려 갔습니다. 밤낮 없이 거친 파도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시간 감각마저 흐릿해졌습니다. 배 안은 절망과 공포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극심한 멀미와 탈수, 굶주림에 지쳐 마치 죽은 듯이 선실 구석에 쓰러져 갔습니다. 김영수는 꺼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애타게 떠올리며 낮은 신음만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마치 거짓말처럼 거칠게 몰아치던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들의 배는 안개에 희미하게 쌓인 어느 낯선 섬의 해안가에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안개 너머로 보이는 섬은 현실 같지 않게 신비롭고 고요했습니다. 해안가에는 푸른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발미대는 눈처럼 희고 부드러운 모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마지막 남은 기운을 간신히 쥐어짜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를 따라 4명의 사내가 더 뛰어내렸지만 그중 둘은 힘없이 밀려드는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고 오직 김영수를 포함한 3사람만이 간신히 모래 해변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진맥진하여 모래 위에 큰 자로 팔다리를 뻗고 누워 가쁜 숨만 몰아쉬며 멍하니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누워있는데 어디선가 호련히 새하얀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2명의 동자가 안개 속에서 나타나 그들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은 겉보기에는 앳되어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차분했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들이기에 이토록 지쳐 계신가요? 필시 바다에서 길을 잃고 표류하신 모양이군요. 한 동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허리춤에서 반짝이는 새 모양의 작은 호리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깃털처럼 가볍고 투명한 잔에 호리병 속의 맑은 액체를 따라 김영수에게 건넸습니다. 김영수는 타는 듯한 갈증에 망설임 없이 잔을 받아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온몸에 따스한 기운이 퍼지면서 정신이 번쩍 들고 샘솟듯 힘이 솟아났으며 며칠을 굶주렸던 허기마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동자는 나머지 2사람에게도 그 신비한 물을 나누어 주었고 그들 역시 금세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저희 스승님께서 당신들이 이곳에 오실 것을 미리 아시고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어서 저희를 따라오십시오. 동자들의 안내를 받아 3사람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동자를 따라 소나무 숲길을 한참 걸어 들어갔습니다. 도착한 곳에는 허름하기 짝이 없는 작은 초막 한 채가 있었고 그 앞에는 검소하고 낡은 삼배옷을 입은 노인 한 분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오랜 세월 바닷바람과 햇볕에 검게 그을려 있었지만 깊게 팬 주름 사이로 빛나는 눈빛은 범상치 않은 지혜와 연륜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대들은 어디서 온 누구이며 어쩌다 이 외딴 섬까지 흘러들어오게 되었는가? 김영수가 대표로 나서서 자신들이 온 곳과 표류하게 된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동해 고성 땅에서 온 어부들입니다. 미역을 따러 나섰다가 그만 폭풍우를 만나 이곳까지 떠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고성 땅이라니.
나 역시 그대들과 같은 고성 사람이요. 아주 오래전 젊은 시절에 폭풍우를 만나 이곳에 표류하여 정착하게 되었지. 타향에서, 그것도 세상과 동떨어진 듯한 신비로운 섬에서 고향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세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앞다투어 노인에게 고향 마을과 집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성 땅 사람이시라면 어느 마을, 어느 댁 분이십니까? 내가 살던 곳은 아무개면 아무개촌이었고 아버지는 아무개, 내 친구 아무개와 함께였지. 헌데 요즘 우리 집안은 어찌 지내는지 모르겠구먼. 그런데 노인이 말하는 이름들은 모두 김영수의 증조부 세대의 사람들이었고 이미 5, 60년도 더 전에 세상을 떠난 분들이었습니다. 그제야 세 사람은 이 노인이 까마득한 조상뻘이며 이 섬의 시간은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흐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노인 역시 먼 후손들을 통해 듣게 된 고향과 가족들의 소식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부터 세 사람은 노인과 함께 섬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섬은 늘 푸른 소나무와 맑은 물로 가득 차 평화로웠지만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섬 사람들은 농사나 목축 없이 노인이 생명의 샘물이라 부르는 신비한 물을 마시고 풀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흰 깃털 옷을 입은 두 동자는 늘 노인의 시중을 들며 세 사람을 보살폈습니다. 섬에서 매일 보는 장엄한 일출은 세상의 어떤 풍경과도 비교할 수 없이 신비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기운이 온 하늘과 바다를 물들이며 떠오르는 해는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영수와 동료들은 해가 떠오르는 근원을 직접 보고 싶어 노인에게 여러 차례 간청했지만 노인은 위험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저들이 저토록 원하니 해 뜨는 곳으로 데려가 구경시켜 주도록 하라. 얼마 후 두 동자가 흰 깃털을 엮어 만든 듯 가볍고 날렵한 작은 배 한 척을 가져왔습니다. 이 배를 타십시오. 그리고 배 안에서는 절대 앉거나 서지 마시고 편안히 누워 저희가 드리는 신선의 이슬을 드셔야 합니다. 그들이 섬에서 마셔온 생명의 샘물은 신선의 이슬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물빛은 흐릿했지만 맛은 비할 데 없이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세 사람은 시키는 대로 누워 신선의 이슬을 서너 잔 마시자 배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나아가 거대한 수정 같은 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제 일어나 창밖을 보십시오. 그들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바다 가운데 거대한 은빛 산이 솟아 있었고 그 너머에서 붉은 해가 장엄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렬한 광채는 형용할 수 없이 장대하고 신비로웠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순간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워져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정처럼 맑은 은빛 산 너머의 풍경은 희미하게 비쳤지만 감히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저 산 너머로 가면 해가 떠오르는 근원을 볼 수 있겠군요. 저 산 너머는 저희 스승님조차 가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동자들은 배를 돌렸고 세 사람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초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일출은 잘 보았는가? 예, 어르신 덕분에 평생 잊지 못할 장관을 보았습니다. 다만 저 신비로운 산 너머를 보지 못한 것이 한으로 남습니다. 그 산 너머는 천상의 신선이라도 쉬이 도달할 수 없는 곳이라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경이로운 광경을 본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야. 섬 생활은 평화로웠지만 시간이 흐르자 세 사람은 지루함을 느끼고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노인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그대들이 이곳에 머문 것은 불과 석 달 남짓이라 생각하겠지만 바깥 세상에서는 이미 50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네. 지금 돌아간들 알아보는 이 없고 가족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걸세. 이곳의 하루는 인간 세상의 1년과 같으니 차라리 이곳에 남아 여생을 보내는 게 어떻겠나. 노인의 충격적인 말에 세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불과 몇 달이라 느꼈던 시간이 반세기였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지만 노인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지막으로 고향 땅을 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 아침 저녁으로 노인에게 돌아가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대들의 속세와의 인연이 아직 다하지 않았으니 내 어찌하겠는가. 정 그렇다면 돌아가도록 하게나. 노인은 즉시 동자들에게 배를 준비시키고 작은 나침반을 주며 고향으로 가는 방향을 일러주었습니다. 배에 오르기 전 김영수는 생명의 샘물이 담긴 작은 병 서너 개를 몰래 품속 깊이 숨겼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배가 고성 해안에 닿자마자 두 동자와 배는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세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쉰해 만에 다시 밟는 고향 땅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집, 길, 사람들의 얼굴 모두 낯설기만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김영수의 옛집에는 백발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가 떠날 당시 갓난아기였던 그의 손자였습니다. 그리워했던 아들은 이미 오래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내 역시 남편을 기다리다 늙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함께 돌아온 두 동료 역시 같은 슬픔을 겪었고 바뀐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속세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얼마 안 되어 병을 얻어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김영수만이 섬에서 가져온 생명의 샘물을 매일 조금씩 마시며 속세 음식을 멀리했습니다. 덕분에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병 없이 건강하게 장수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200살에 가까웠지만 외모는 여전히 5, 60대로 보였습니다. 김영수는 마을에서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원님이나 나그네들이 그의 기이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김영수는 수없이 관아에 불려가 신비로운 섬에서의 경험과 시간 여행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지만 변해버린 세상 속 홀로 남겨진 그의 마음은 늘 깊은 쓸쓸함과 외로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기나긴 삶은 남들에게는 축복처럼 보였을지 모르나 그 자신에게는 시간 속에 갇힌 고독한 형벌과 같았습니다. 그는 종종 동쪽 바다를 바라보며 안개 자욱했던 신비로운 섬과 그곳에서 만났던 이들을 그리워했다고 전해집니다. 아주 먼 옛날 푸른 동해 바닷가 외딴 마을에 김영수라는 성실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자식들을 위해 매일 새벽 거친 파도를 헤치며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바닷바람과 햇볕에 그을린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늘 따뜻하고 희망으로 차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미역작황이 좋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영수는 마을의 젊은 청년 24명과 함께 부푼 기대를 안고 작은 나무 어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출항하는 날 아침,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바다는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만선의 꿈을 꾸며 그들은 힘차게 노를 저어 깊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변덕스러웠습니다. 점심나절이 지나자 갑자기 하늘이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성난 파도가 직채만하게 일렁이며 작은 배를 금방이라도 삼킬 듯 덮쳤습니다. 세찬 서북풍은 돛을 갈기갈기 찢고 튼튼했던 노마저 부러뜨렸습니다.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망망대해로 떠밀려 갔습니다. 밤낮 없이 거친 파도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시간 감각마저 흐릿해졌습니다. 배 안은 절망과 공포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극심한 멀미와 탈수, 굶주림에 지쳐 마치 죽은 듯이 선실 구석에 쓰러져 갔습니다. 김영수는 꺼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애타게 떠올리며 낮은 신음만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마치 거짓말처럼 거칠게 몰아치던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들의 배는 안개에 희미하게 쌓인 어느 낯선 섬의 해안가에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안개 너머로 보이는 섬은 현실 같지 않게 신비롭고 고요했습니다. 해안가에는 푸른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발미대는 눈처럼 희고 부드러운 모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마지막 남은 기운을 간신히 쥐어짜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를 따라 4명의 사내가 더 뛰어내렸지만 그중 둘은 힘없이 밀려드는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고 오직 김영수를 포함한 3사람만이 간신히 모래 해변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진맥진하여 모래 위에 큰 자로 팔다리를 뻗고 누워 가쁜 숨만 몰아쉬며 멍하니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누워있는데 어디선가 호련히 새하얀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두 명의 동자가 안개 속에서 나타나 그들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은 겉보기에는 앳되어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차분했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들이기에 이토록 지쳐 계신가요? 필시 바다에서 길을 잃고 표류하신 모양이군요. 한 동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허리춤에서 반짝이는 새 모양의 작은 호리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깃털처럼 가볍고 투명한 잔에 호리병 속의 맑은 액체를 따라 김영수에게 건넸습니다. 김영수는 타는 듯한 갈증에 망설임 없이 잔을 받아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온몸에 따스한 기운이 퍼지면서 정신이 번쩍 들고 샘솟듯 힘이 솟아났으며 며칠을 굶주렸던 허기마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동자는 나머지 두 사람에게도 그 신비한 물을 나누어 주었고 그들 역시 금세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저희 스승님께서 당신들이 이곳에 오실 것을 미리 아시고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어서 저희를 따라오십시오. 동자들의 안내를 받아 세 사람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동자를 따라 소나무 숲길을 한참 걸어 들어갔습니다. 도착한 곳에는 허름하기 짝이 없는 작은 초막 한 채가 있었고 그 앞에는 검소하고 낡은 삼배옷을 입은 노인 한 분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오랜 세월 바닷바람과 햇볕에 검게 그을려 있었지만 깊게 팬 주름 사이로 빛나는 눈빛은 범상치 않은 지혜와 연륜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대들은 어디서 온 누구이며 어쩌다 이 외딴 섬까지 흘러들어오게 되었는가? 김영수가 대표로 나서서 자신들이 온 곳과 표류하게 된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동해 고성 땅에서 온 어부들입니다. 미역을 따러 나섰다가 그만 폭풍우를 만나 이곳까지 떠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고성 땅이라니. 나 역시 그대들과 같은 고성 사람이요. 아주 오래전 젊은 시절에 폭풍우를 만나 이곳에 표류하여 정착하게 되었지. 타향에서, 그것도 세상과 동떨어진 듯한 신비로운 섬에서 고향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세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앞다투어 노인에게 고향 마을과 집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성 땅 사람이시라면 어느 마을, 어느 댁 분이십니까? 내가 살던 곳은 아무개면 아무개촌이었고 아버지는 아무개, 내 친구 아무개와 함께였지. 헌데 요즘 우리 집안은 어찌 지내는지 모르겠구먼. 그런데 노인이 말하는 이름들은 모두 김영수의 증조부 세대의 사람들이었고 이미 5, 60년도 더 전에 세상을 떠난 분들이었습니다. 그제야 세 사람은 이 노인이 까마득한 조상뻘이며 이 섬의 시간은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흐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노인 역시 먼 후손들을 통해 듣게 된 고향과 가족들의 소식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부터 세 사람은 노인과 함께 섬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섬은 늘 푸른 소나무와 맑은 물로 가득 차 평화로웠지만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섬 사람들은 농사나 목축 없이 노인이 생명의 샘물이라 부르는 신비한 물을 마시고 풀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흰 깃털 옷을 입은 두 동자는 늘 노인의 시중을 들며 세 사람을 보살폈습니다. 섬에서 매일 보는 장엄한 일출은 세상의 어떤 풍경과도 비교할 수 없이 신비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기운이 온 하늘과 바다를 물들이며 떠오르는 해는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영수와 동료들은 해가 떠오르는 근원을 직접 보고 싶어 노인에게 여러 차례 간청했지만 노인은 위험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저들이 저토록 원하니 해 뜨는 곳으로 데려가 구경시켜 주도록 하라. 얼마 후 두 동자가 흰 깃털을 엮어 만든 듯 가볍고 날렵한 작은 배 한 척을 가져왔습니다. 이 배를 타십시오. 그리고 배 안에서는 절대 앉거나 서지 마시고 편안히 누워 저희가 드리는 신선의 이슬을 드셔야 합니다.
그들이 섬에서 마셔온 생명의 샘물은 신선의 이슬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물빛은 흐릿했지만 맛은 비할 데 없이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세 사람은 시키는 대로 누워 신선의 이슬을 서너 잔 마시자 배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나아가 거대한 수정 같은 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제 일어나 창밖을 보십시오. 그들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바다 가운데 거대한 은빛 산이 솟아 있었고 그 너머에서 붉은 해가 장엄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렬한 광채는 형용할 수 없이 장대하고 신비로웠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순간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워져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정처럼 맑은 은빛 산 너머의 풍경은 희미하게 비쳤지만 감히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저 산 너머로 가면 해가 떠오르는 근원을 볼 수 있겠군요. 저 산 너머는 저희 스승님조차 가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동자들은 배를 돌렸고 세 사람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초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일출은 잘 보았는가? 예, 어르신 덕분에 평생 잊지 못할 장관을 보았습니다. 다만 저 신비로운 산 너머를 보지 못한 것이 한으로 남습니다. 그 산 너머는 천상의 신선이라도 쉬이 도달할 수 없는 곳이라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경이로운 광경을 본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야. 섬 생활은 평화로웠지만 시간이 흐르자 세 사람은 지루함을 느끼고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노인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그대들이 이곳에 머문 것은 불과 석 달 남짓이라 생각하겠지만 바깥 세상에서는 이미 쉰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네. 지금 돌아간들 알아보는 이 없고 가족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걸세. 이곳의 하루는 인간 세상의 1년과 같으니 차라리 이곳에 남아 여생을 보내는 게 어떻겠나. 노인의 충격적인 말에 세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불과 몇 달이라 느꼈던 시간이 반세기였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지만 노인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지막으로 고향 땅을 밟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 아침 저녁으로 노인에게 돌아가기를 간청했습니다. 허, 그대들의 속세와의 인연이 아직 다하지 않았으니 내 어찌하겠는가. 정 그렇다면 돌아가도록 하게나. 노인은 즉시 동자들에게 배를 준비시키고 작은 나침반을 주며 고향으로 가는 방향을 일러주었습니다. 배에 오르기 전 김영수는 생명의 샘물이 담긴 작은 병 서너 개를 몰래 품속 깊이 숨겼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배가 고성 해안에 닿자마자 두 동자와 배는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세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쉰해 만에 다시 밟는 고향 땅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집, 길, 사람들의 얼굴 모두 낯설기만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김영수의 옛집에는 백발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가 떠날 당시 갓난아기였던 그의 손자였습니다. 그리워했던 아들은 이미 오래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내 역시 남편을 기다리다 늙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함께 돌아온 두 동료 역시 같은 슬픔을 겪었고 바뀐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속세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얼마 안 되어 병을 얻어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김영수만이 섬에서 가져온 생명의 샘물을 매일 조금씩 마시며 속세 음식을 멀리했습니다. 덕분에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병 없이 건강하게 장수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200살에 가까웠지만 외모는 여전히 5, 60대로 보였습니다. 김영수는 마을에서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원님이나 나그네들이 그의 기이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김영수는 수없이 관아에 불려가 신비로운 섬에서의 경험과 시간 여행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지만 변해버린 세상 속 홀로 남겨진 그의 마음은 늘 깊은 쓸쓸함과 외로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기나긴 삶은 남들에게는 축복처럼 보였을지 모르나 그 자신에게는 시간 속에 갇힌 고독한 형벌과 같았습니다. 그는 종종 동쪽 바다를 바라보며
안개 자욱했던 신비로운 섬과 그곳에서 만났던 이들을 그리워했다고 전해집니다. 아주 먼 옛날 푸른 동해 바닷가 외딴 마을에 김영수라는 성실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자식들을 위해 매일 새벽 거친 파도를 헤치며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바닷바람과 햇볕에 그을린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늘 따뜻하고 희망으로 차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미역작황이 좋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영수는 마을의 젊은 청년 24명과 함께 부푼 기대를 안고 작은 나무 어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출항하는 날 아침,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바다는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만선의 꿈을 꾸며 그들은 힘차게 노를 저어 깊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변덕스러웠습니다. 점심나절이 지나자 갑자기 하늘이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성난 파도가 직채만하게 일렁이며 작은 배를 금방이라도 삼킬 듯 덮쳤습니다. 세찬 서북풍은 돛을 갈기갈기 찢고 튼튼했던 노마저 부러뜨렸습니다.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망망대해로 떠밀려 갔습니다. 밤낮 없이 거친 파도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시간 감각마저 흐릿해졌습니다. 배 안은 절망과 공포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극심한 멀미와 탈수, 굶주림에 지쳐 마치 죽은 듯이 선실 구석에 쓰러져 갔습니다. 김영수는 꺼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애타게 떠올리며 낮은 신음만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마치 거짓말처럼 거칠게 몰아치던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들의 배는 안개에 희미하게 쌓인 어느 낯선 섬의 해안가에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안개 너머로 보이는 섬은 현실 같지 않게 신비롭고 고요했습니다. 해안가에는 푸른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발미대는 눈처럼 희고 부드러운 모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마지막 남은 기운을 간신히 쥐어짜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를 따라 4명의 사내가 더 뛰어내렸지만 그중 둘은 힘없이 밀려드는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고 오직 김영수를 포함한 3사람만이 간신히 모래 해변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진맥진하여 모래 위에 큰 자로 팔다리를 뻗고 누워 가쁜 숨만 몰아쉬며 멍하니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누워있는데 어디선가 호련히 새하얀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2명의 동자가 안개 속에서 나타나 그들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은 겉보기에는 앳되어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차분했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들이기에 이토록 지쳐 계신가요? 필시 바다에서 길을 잃고 표류하신 모양이군요. 한 동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허리춤에서 반짝이는 새 모양의 작은 호리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깃털처럼 가볍고 투명한 잔에 호리병 속의 맑은 액체를 따라 김영수에게 건넸습니다. 김영수는 타는 듯한 갈증에 망설임 없이 잔을 받아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온몸에 따스한 기운이 퍼지면서 정신이 번쩍 들고 샘솟듯 힘이 솟아났으며 며칠을 굶주렸던 허기마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동자는 나머지 2사람에게도 그 신비한 물을 나누어 주었고 그들 역시 금세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저희 스승님께서 당신들이 이곳에 오실 것을 미리 아시고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어서 저희를 따라오십시오. 동자들의 안내를 받아 3사람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동자를 따라 소나무 숲길을 한참 걸어 들어갔습니다. 도착한 곳에는 허름하기 짝이 없는 작은 초막 한 채가 있었고 그 앞에는 검소하고 낡은 삼배옷을 입은 노인 한 분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오랜 세월 바닷바람과 햇볕에 검게 그을려 있었지만 깊게 팬 주름 사이로 빛나는 눈빛은 범상치 않은 지혜와 연륜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대들은 어디서 온 누구이며 어쩌다 이 외딴 섬까지 흘러들어오게 되었는가? 김영수가 대표로 나서서 자신들이 온 곳과 표류하게 된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동해 고성 땅에서 온 어부들입니다. 미역을 따러 나섰다가 그만 폭풍우를 만나 이곳까지 떠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고성 땅이라니. 나 역시 그대들과 같은 고성 사람이요. 아주 오래전 젊은 시절에 폭풍우를 만나 이곳에 표류하여 정착하게 되었지. 타향에서, 그것도 세상과 동떨어진 듯한 신비로운 섬에서 고향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세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앞다투어 노인에게 고향 마을과 집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성 땅 사람이시라면 어느 마을, 어느 댁 분이십니까? 내가 살던 곳은 아무개면 아무개촌이었고 아버지는 아무개, 내 친구 아무개와 함께였지. 헌데 요즘 우리 집안은 어찌 지내는지 모르겠구먼. 그런데 노인이 말하는 이름들은 모두 김영수의 증조부 세대의 사람들이었고 이미 5, 60년도 더 전에 세상을 떠난 분들이었습니다. 그제야 세 사람은 이 노인이 까마득한 조상뻘이며 이 섬의 시간은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흐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노인 역시 먼 후손들을 통해 듣게 된 고향과 가족들의 소식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부터 세 사람은 노인과 함께 섬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섬은 늘 푸른 소나무와 맑은 물로 가득 차 평화로웠지만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섬 사람들은 농사나 목축 없이 노인이 생명의 샘물이라 부르는 신비한 물을 마시고 풀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흰 깃털 옷을 입은 두 동자는 늘 노인의 시중을 들며 세 사람을 보살폈습니다. 섬에서 매일 보는 장엄한 일출은 세상의 어떤 풍경과도 비교할 수 없이 신비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기운이 온 하늘과 바다를 물들이며 떠오르는 해는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영수와 동료들은 해가 떠오르는 근원을 직접 보고 싶어 노인에게 여러 차례 간청했지만 노인은 위험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저들이 저토록 원하니 해 뜨는 곳으로 데려가 구경시켜 주도록 하라. 얼마 후 두 동자가 흰 깃털을 엮어 만든 듯 가볍고 날렵한 작은 배 한 척을 가져왔습니다. 이 배를 타십시오. 그리고 배 안에서는 절대 앉거나 서지 마시고 편안히 누워 저희가 드리는 신선의 이슬을 드셔야 합니다. 그들이 섬에서 마셔온 생명의 샘물은 신선의 이슬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물빛은 흐릿했지만 맛은 비할 데 없이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세 사람은 시키는 대로 누워 신선의 이슬을 서너 잔 마시자 배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나아가 거대한 수정 같은 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제 일어나 창밖을 보십시오. 그들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바다 가운데 거대한 은빛 산이 솟아 있었고 그 너머에서 붉은 해가 장엄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렬한 광채는 형용할 수 없이 장대하고 신비로웠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순간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워져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정처럼 맑은 은빛 산 너머의 풍경은 희미하게 비쳤지만 감히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저 산 너머로 가면 해가 떠오르는 근원을 볼 수 있겠군요. 저 산 너머는 저희 스승님조차 가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동자들은 배를 돌렸고 세 사람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초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일출은 잘 보았는가? 예, 어르신 덕분에 평생 잊지 못할 장관을 보았습니다. 다만 저 신비로운 산 너머를 보지 못한 것이 한으로 남습니다. 그 산 너머는 천상의 신선이라도 쉬이 도달할 수 없는 곳이라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경이로운 광경을 본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야. 섬 생활은 평화로웠지만 시간이 흐르자 세 사람은 지루함을 느끼고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노인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그대들이 이곳에 머문 것은 불과 석 달 남짓이라 생각하겠지만 바깥 세상에서는 이미 쉰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네. 지금 돌아간들 알아보는 이 없고 가족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걸세. 이곳의 하루는 인간 세상의 1년과 같으니 차라리 이곳에 남아 여생을 보내는 게 어떻겠나. 노인의 충격적인 말에 세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불과 몇 달이라 느꼈던 시간이 반세기였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지만
노인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지막으로 고향 땅을 밟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 아침 저녁으로 노인에게 돌아가기를 간청했습니다. 허, 그대들의 속세와의 인연이 아직 다하지 않았으니 내 어찌하겠는가. 정 그렇다면 돌아가도록 하게나. 노인은 즉시 동자들에게 배를 준비시키고 작은 나침반을 주며 고향으로 가는 방향을 일러주었습니다. 배에 오르기 전 김영수는 생명의 샘물이 담긴 작은 병 서너 개를 몰래 품속 깊이 숨겼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배가 고성 해안에 닿자마자 두 동자와 배는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세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쉰해 만에 다시 밟는 고향 땅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집, 길, 사람들의 얼굴 모두 낯설기만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김영수의 옛집에는 백발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가 떠날 당시 갓난아기였던 그의 손자였습니다. 그리워했던 아들은 이미 오래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내 역시 남편을 기다리다 늙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함께 돌아온 두 동료 역시 같은 슬픔을 겪었고 바뀐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속세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얼마 안 되어 병을 얻어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김영수만이 섬에서 가져온 생명의 샘물을 매일 조금씩 마시며 속세 음식을 멀리했습니다. 덕분에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병 없이 건강하게 장수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200살에 가까웠지만 외모는 여전히 5, 60대로 보였습니다. 김영수는 마을에서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원님이나 나그네들이 그의 기이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김영수는 수없이 관아에 불려가 신비로운 섬에서의 경험과 시간 여행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지만 변해버린 세상 속 홀로 남겨진 그의 마음은 늘 깊은 쓸쓸함과 외로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기나긴 삶은 남들에게는 축복처럼 보였을지 모르나 그 자신에게는 시간 속에 갇힌 고독한 형벌과 같았습니다. 그는 종종 동쪽 바다를 바라보며 안개 자욱했던 신비로운 섬과 그곳에서 만났던 이들을 그리워했다고 전해집니다. 아주 먼 옛날 푸른 동해 바닷가 외딴 마을에 김영수라는 성실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자식들을 위해 매일 새벽 거친 파도를 헤치며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바닷바람과 햇볕에 그을린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늘 따뜻하고 희망으로 차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미역작황이 좋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영수는 마을의 젊은 청년 24명과 함께 부푼 기대를 안고 작은 나무 어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출항하는 날 아침,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바다는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만선의 꿈을 꾸며 그들은 힘차게 노를 저어 깊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변덕스러웠습니다. 점심나절이 지나자 갑자기 하늘이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성난 파도가 직채만하게 일렁이며 작은 배를 금방이라도 삼킬 듯 덮쳤습니다. 세찬 서북풍은 돛을 갈기갈기 찢고 튼튼했던 노마저 부러뜨렸습니다.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망망대해로 떠밀려 갔습니다. 밤낮 없이 거친 파도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시간 감각마저 흐릿해졌습니다. 배 안은 절망과 공포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극심한 멀미와 탈수, 굶주림에 지쳐 마치 죽은 듯이 선실 구석에 쓰러져 갔습니다. 김영수는 꺼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애타게 떠올리며 낮은 신음만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마치 거짓말처럼 거칠게 몰아치던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들의 배는 안개에 희미하게 쌓인 어느 낯선 섬의 해안가에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안개 너머로 보이는 섬은 현실 같지 않게 신비롭고 고요했습니다. 해안가에는 푸른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발미대는 눈처럼 희고 부드러운 모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마지막 남은 기운을 간신히 쥐어짜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를 따라 4명의 사내가 더 뛰어내렸지만 그중 둘은 힘없이 밀려드는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고
오직 김영수를 포함한 세 사람만이 간신히 모래 해변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진맥진하여 모래 위에 큰 자로 팔다리를 뻗고 누워 가쁜 숨만 몰아쉬며 멍하니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누워있는데 어디선가 호련히 새하얀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두 명의 동자가 안개 속에서 나타나 그들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은 겉보기에는 앳되어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차분했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들이기에 이토록 지쳐 계신가요? 필시 바다에서 길을 잃고 표류하신 모양이군요. 한 동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허리춤에서 반짝이는 새 모양의 작은 호리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깃털처럼 가볍고 투명한 잔에 호리병 속의 맑은 액체를 따라 김영수에게 건넸습니다. 김영수는 타는 듯한 갈증에 망설임 없이 잔을 받아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온몸에 따스한 기운이 퍼지면서 정신이 번쩍 들고 샘솟듯 힘이 솟아났으며 며칠을 굶주렸던 허기마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동자는 나머지 두 사람에게도 그 신비한 물을 나누어 주었고 그들 역시 금세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저희 스승님께서 당신들이 이곳에 오실 것을 미리 아시고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어서 저희를 따라오십시오. 동자들의 안내를 받아 세 사람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동자를 따라 소나무 숲길을 한참 걸어 들어갔습니다. 도착한 곳에는 허름하기 짝이 없는 작은 초막 한 채가 있었고 그 앞에는 검소하고 낡은 삼배옷을 입은 노인 한 분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오랜 세월 바닷바람과 햇볕에 검게 그을려 있었지만 깊게 팬 주름 사이로 빛나는 눈빛은 범상치 않은 지혜와 연륜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대들은 어디서 온 누구이며 어쩌다 이 외딴 섬까지 흘러들어오게 되었는가? 김영수가 대표로 나서서 자신들이 온 곳과 표류하게 된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동해 고성 땅에서 온 어부들입니다. 미역을 따러 나섰다가 그만 폭풍우를 만나 이곳까지 떠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고성 땅이라니. 나 역시 그대들과 같은 고성 사람이요. 아주 오래전 젊은 시절에 폭풍우를 만나 이곳에 표류하여 정착하게 되었지. 타향에서, 그것도 세상과 동떨어진 듯한 신비로운 섬에서 고향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세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앞다투어 노인에게 고향 마을과 집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성 땅 사람이시라면 어느 마을, 어느 댁 분이십니까? 내가 살던 곳은 아무개면 아무개촌이었고 아버지는 아무개, 내 친구 아무개와 함께였지. 헌데 요즘 우리 집안은 어찌 지내는지 모르겠구먼. 그런데 노인이 말하는 이름들은 모두 김영수의 증조부 세대의 사람들이었고 이미 5, 60년도 더 전에 세상을 떠난 분들이었습니다. 그제야 세 사람은 이 노인이 까마득한 조상뻘이며 이 섬의 시간은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흐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노인 역시 먼 후손들을 통해 듣게 된 고향과 가족들의 소식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부터 세 사람은 노인과 함께 섬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섬은 늘 푸른 소나무와 맑은 물로 가득 차 평화로웠지만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섬 사람들은 농사나 목축 없이 노인이 생명의 샘물이라 부르는 신비한 물을 마시고 풀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흰 깃털 옷을 입은 두 동자는 늘 노인의 시중을 들며 세 사람을 보살폈습니다. 섬에서 매일 보는 장엄한 일출은 세상의 어떤 풍경과도 비교할 수 없이 신비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기운이 온 하늘과 바다를 물들이며 떠오르는 해는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영수와 동료들은 해가 떠오르는 근원을 직접 보고 싶어 노인에게 여러 차례 간청했지만 노인은 위험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저들이 저토록 원하니 해 뜨는 곳으로 데려가 구경시켜 주도록 하라. 얼마 후 두 동자가 흰 깃털을 엮어 만든 듯 가볍고 날렵한 작은 배 한 척을 가져왔습니다. 이 배를 타십시오.
그리고 배 안에서는 절대 앉거나 서지 마시고 편안히 누워 저희가 드리는 신선의 이슬을 드셔야 합니다. 그들이 섬에서 마셔온 생명의 샘물은 신선의 이슬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물빛은 흐릿했지만 맛은 비할 데 없이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세 사람은 시키는 대로 누워 신선의 이슬을 서너 잔 마시자 배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나아가 거대한 수정 같은 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제 일어나 창밖을 보십시오. 그들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바다 가운데 거대한 은빛 산이 솟아 있었고 그 너머에서 붉은 해가 장엄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렬한 광채는 형용할 수 없이 장대하고 신비로웠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순간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워져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정처럼 맑은 은빛 산 너머의 풍경은 희미하게 비쳤지만 감히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저 산 너머로 가면 해가 떠오르는 근원을 볼 수 있겠군요. 저 산 너머는 저희 스승님조차 가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동자들은 배를 돌렸고 세 사람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초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일출은 잘 보았는가? 예, 어르신 덕분에 평생 잊지 못할 장관을 보았습니다. 다만 저 신비로운 산 너머를 보지 못한 것이 한으로 남습니다. 그 산 너머는 천상의 신선이라도 쉬이 도달할 수 없는 곳이라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경이로운 광경을 본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야. 섬 생활은 평화로웠지만 시간이 흐르자 세 사람은 지루함을 느끼고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노인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그대들이 이곳에 머문 것은 불과 석 달 남짓이라 생각하겠지만 바깥 세상에서는 이미 쉰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네. 지금 돌아간들 알아보는 이 없고 가족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걸세. 이곳의 하루는 인간 세상의 1년과 같으니 차라리 이곳에 남아 여생을 보내는 게 어떻겠나. 노인의 충격적인 말에 세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불과 몇 달이라 느꼈던 시간이 반세기였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지만 노인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지막으로 고향 땅을 밟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 아침 저녁으로 노인에게 돌아가기를 간청했습니다. 허, 그대들의 속세와의 인연이 아직 다하지 않았으니 내 어찌하겠는가. 정 그렇다면 돌아가도록 하게나. 노인은 즉시 동자들에게 배를 준비시키고 작은 나침반을 주며 고향으로 가는 방향을 일러주었습니다. 배에 오르기 전 김영수는 생명의 샘물이 담긴 작은 병 서너 개를 몰래 품속 깊이 숨겼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배가 고성 해안에 닿자마자 두 동자와 배는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세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쉰해 만에 다시 밟는 고향 땅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집, 길, 사람들의 얼굴 모두 낯설기만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김영수의 옛집에는 백발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가 떠날 당시 갓난아기였던 그의 손자였습니다. 그리워했던 아들은 이미 오래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내 역시 남편을 기다리다 늙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함께 돌아온 두 동료 역시 같은 슬픔을 겪었고 바뀐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속세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얼마 안 되어 병을 얻어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김영수만이 섬에서 가져온 생명의 샘물을 매일 조금씩 마시며 속세 음식을 멀리했습니다. 덕분에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병 없이 건강하게 장수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200살에 가까웠지만 외모는 여전히 5, 60대로 보였습니다. 김영수는 마을에서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언님이나 나그네들이 그의 기이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김영수는 수없이 관아에 불려가 신비로운 섬에서의 경험과 시간 여행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지만 변해버린 세상 속 홀로 남겨진 그의 마음은 늘 깊은 쓸쓸함과 외로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기나긴 삶은 남들에게는 축복처럼 보였을지 모르나
그 자신에게는 시간 속에 갇힌 고독한 형벌과 같았습니다. 그는 종종 동쪽 바다를 바라보며 안개 자욱했던 신비로운 섬과 그곳에서 만났던 이들을 그리워했다고 전해집니다. 아주 먼 옛날 푸른 동해 바닷가 외딴 마을에 김영수라는 성실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자식들을 위해 매일 새벽 거친 파도를 헤치며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바닷바람과 햇볕에 그을린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늘 따뜻하고 희망으로 차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미역작황이 좋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영수는 마을의 젊은 청년 24명과 함께 부푼 기대를 안고 작은 나무 어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출항하는 날 아침,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바다는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만선의 꿈을 꾸며 그들은 힘차게 노를 저어 깊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변덕스러웠습니다. 점심나절이 지나자 갑자기 하늘이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성난 파도가 집채만하게 일렁이며 작은 배를 금방이라도 삼킬 듯 덮쳤습니다. 세찬 서북풍은 돛을 갈기갈기 찢고 튼튼했던 노마저 부러뜨렸습니다.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망망대해로 떠밀려 갔습니다. 밤낮 없이 거친 파도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시간 감각마저 흐릿해졌습니다. 배 안은 절망과 공포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극심한 멀미와 탈수, 굶주림에 지쳐 마치 죽은 듯이 선실 구석에 쓰러져 갔습니다. 김영수는 꺼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애타게 떠올리며 낮은 신음만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마치 거짓말처럼 거칠게 몰아치던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들의 배는 안개에 희미하게 쌓인 어느 낯선 섬의 해안가에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안개 너머로 보이는 섬은 현실 같지 않게 신비롭고 고요했습니다. 해안가에는 푸른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발미대는 눈처럼 희고 부드러운 모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마지막 남은 기운을 간신히 쥐어짜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를 따라 4명의 사내가 더 뛰어내렸지만 그중 둘은 힘없이 밀려드는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고 오직 김영수를 포함한 3사람만이 간신히 모래 해변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진맥진하여 모래 위에 큰 자로 팔다리를 뻗고 누워 가쁜 숨만 몰아쉬며 멍하니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누워있는데 어디선가 호련히 새하얀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2명의 동자가 안개 속에서 나타나 그들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은 겉보기에는 앳되어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차분했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들이기에 이토록 지쳐 계신가요? 필시 바다에서 길을 잃고 표류하신 모양이군요. 한 동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허리춤에서 반짝이는 새 모양의 작은 호리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깃털처럼 가볍고 투명한 잔에 호리병 속의 맑은 액체를 따라 김영수에게 건넸습니다. 김영수는 타는 듯한 갈증에 망설임 없이 잔을 받아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온몸에 따스한 기운이 퍼지면서 정신이 번쩍 들고 샘솟듯 힘이 솟아났으며 며칠을 굶주렸던 허기마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동자는 나머지 2사람에게도 그 신비한 물을 나누어 주었고 그들 역시 금세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저희 스승님께서 당신들이 이곳에 오실 것을 미리 아시고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어서 저희를 따라오십시오. 동자들의 안내를 받아 3사람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동자를 따라 소나무 숲길을 한참 걸어 들어갔습니다. 도착한 곳에는 허름하기 짝이 없는 작은 초막 한 채가 있었고 그 앞에는 검소하고 낡은 삼배옷을 입은 노인 한 분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오랜 세월 바닷바람과 햇볕에 검게 그을려 있었지만 깊게 팬 주름 사이로 빛나는 눈빛은 범상치 않은 지혜와 연륜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대들은 어디서 온 누구이며 어쩌다 이 외딴 섬까지 흘러들어오게 되었는가? 김영수가 대표로 나서서 자신들이 온 곳과 표류하게 된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동해 고성 땅에서 온 어부들입니다. 미역을 따러 나섰다가 그만 폭풍우를 만나 이곳까지 떠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고성 땅이라니. 나 역시 그대들과 같은 고성 사람이요. 아주 오래전, 젊은 시절에 폭풍우를 만나 이곳에 표류하여 정착하게 되었지. 타향에서, 그것도 세상과 동떨어진 듯한 신비로운 섬에서 고향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세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앞다투어 노인에게 고향 마을과 집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성 땅 사람이시라면 어느 마을, 어느 댁 분이십니까? 내가 살던 곳은 아무개면 아무개촌이었고 아버지는 아무개, 내 친구 아무개와 함께였지. 헌데 요즘 우리 집안은 어찌 지내는지 모르겠구먼. 그런데 노인이 말하는 이름들은 모두 김영수의 증조부 세대의 사람들이었고 이미 5, 60년도 더 전에 세상을 떠난 분들이었습니다. 그제야 세 사람은 이 노인이 까마득한 조상뻘이며 이 섬의 시간은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흐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노인 역시 먼 후손들을 통해 듣게 된 고향과 가족들의 소식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부터 세 사람은 노인과 함께 섬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섬은 늘 푸른 소나무와 맑은 물로 가득 차 평화로웠지만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섬 사람들은 농사나 목축 없이 노인이 생명의 샘물이라 부르는 신비한 물을 마시고 풀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흰 깃털 옷을 입은 두 동자는 늘 노인의 시중을 들며 세 사람을 보살폈습니다. 섬에서 매일 보는 장엄한 일출은 세상의 어떤 풍경과도 비교할 수 없이 신비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기운이 온 하늘과 바다를 물들이며 떠오르는 해는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영수와 동료들은 해가 떠오르는 근원을 직접 보고 싶어 노인에게 여러 차례 간청했지만 노인은 위험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저들이 저토록 원하니 해 뜨는 곳으로 데려가 구경시켜 주도록 하라. 얼마 후 두 동자가 흰 깃털을 엮어 만든 듯 가볍고 날렵한 작은 배 한 척을 가져왔습니다. 이 배를 타십시오. 그리고 배 안에서는 절대 앉거나 서지 마시고 편안히 누워 저희가 드리는 신선의 이슬을 드셔야 합니다. 그들이 섬에서 마셔온 생명의 샘물은 신선의 이슬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물빛은 흐릿했지만 맛은 비할 데 없이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세 사람은 시키는 대로 누워 신선의 이슬을 서너 잔 마시자 배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나아가 거대한 수정 같은 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제 일어나 창밖을 보십시오. 그들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바다 가운데 거대한 은빛 산이 솟아 있었고 그 너머에서 붉은 해가 장엄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렬한 광채는 형용할 수 없이 장대하고 신비로웠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순간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워져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정처럼 맑은 은빛 산 너머의 풍경은 희미하게 비쳤지만 감히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저 산 너머로 가면 해가 떠오르는 근원을 볼 수 있겠군요. 저 산 너머는 저희 스승님조차 가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동자들은 배를 돌렸고 세 사람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초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일출은 잘 보았는가? 예, 어르신 덕분에 평생 잊지 못할 장관을 보았습니다. 다만 저 신비로운 산 너머를 보지 못한 것이 한으로 남습니다. 그 산 너머는 천상의 신선이라도 쉬이 도달할 수 없는 곳이라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경이로운 광경을 본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야. 섬 생활은 평화로웠지만 시간이 흐르자 세 사람은 지루함을 느끼고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노인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그대들이 이곳에 머문 것은 불과 석 달 남짓이라 생각하겠지만 바깥 세상에서는 이미 쉰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네. 지금 돌아간들 알아보는 이 없고 가족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걸세. 이곳의 하루는 인간 세상의 1년과 같으니 차라리 이곳에 남아 여생을 보내는 게 어떻겠나.
노인의 충격적인 말에 세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불과 몇 달이라 느꼈던 시간이 반세기였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지만 노인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지막으로 고향 땅을 밟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 아침 저녁으로 노인에게 돌아가기를 간청했습니다. 허, 그대들의 속세와의 인연이 아직 다하지 않았으니 내 어찌하겠는가. 정 그렇다면 돌아가도록 하게나. 노인은 즉시 동자들에게 배를 준비시키고 작은 나침반을 주며 고향으로 가는 방향을 일러주었습니다. 배에 오르기 전 김영수는 생명의 샘물이 담긴 작은 병 서너 개를 몰래 품속 깊이 숨겼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배가 고성 해안에 닿자마자 두 동자와 배는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세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쉰해 만에 다시 밟는 고향 땅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집, 길, 사람들의 얼굴 모두 낯설기만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김영수의 옛집에는 백발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가 떠날 당시 갓난아기였던 그의 손자였습니다. 그리워했던 아들은 이미 오래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내 역시 남편을 기다리다 늙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함께 돌아온 두 동료 역시 같은 슬픔을 겪었고 바뀐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속세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얼마 안 되어 병을 얻어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김영수만이 섬에서 가져온 생명의 샘물을 매일 조금씩 마시며 속세 음식을 멀리했습니다. 덕분에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병 없이 건강하게 장수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200살에 가까웠지만 외모는 여전히 5, 60대로 보였습니다. 김영수는 마을에서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언님이나 나그네들이 그의 기이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김영수는 수없이 관아에 불려가 신비로운 섬에서의 경험과 시간 여행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지만 변해버린 세상 속 홀로 남겨진 그의 마음은 늘 깊은 쓸쓸함과 외로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기나긴 삶은 남들에게는 축복처럼 보였을지 모르나 그 자신에게는 시간 속에 갇힌 고독한 형벌과 같았습니다. 그는 종종 동쪽 바다를 바라보며 안개 자욱했던 신비로운 섬과 그곳에서 만났던 이들을 그리워했다고 전해집니다. 아주 먼 옛날 푸른 동해 바닷가 외딴 마을에 김영수라는 성실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자식들을 위해 매일 새벽 거친 파도를 헤치며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바닷바람과 햇볕에 그을린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늘 따뜻하고 희망으로 차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미역 작황이 좋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영수는 마을의 젊은 청년 24명과 함께 부푼 기대를 안고 작은 나무 어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출항하는 날 아침,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바다는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만선의 꿈을 꾸며 그들은 힘차게 노를 저어 깊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변덕스러웠습니다. 점심나절이 지나자 갑자기 하늘이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성난 파도가 집채만하게 일렁이며 작은 배를 금방이라도 삼킬 듯 덮쳤습니다. 세찬 서북풍은 돛을 갈기갈기 찢고 튼튼했던 노마저 부러뜨렸습니다.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망망대해로 떠밀려 갔습니다. 밤낮 없이 거친 파도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시간 감각마저 흐릿해졌습니다. 배 안은 절망과 공포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극심한 멀미와 탈수, 굶주림에 지쳐 마치 죽은 듯이 선실 구석에 쓰러져 갔습니다. 김영수는 꺼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애타게 떠올리며 낮은 신음만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마치 거짓말처럼 거칠게 몰아치던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들의 배는 안개에 희미하게 쌓인 어느 낯선 섬의 해안가에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안개 너머로 보이는 섬은 현실 같지 않게 신비롭고 고요했습니다. 해안가에는 푸른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발미대는 눈처럼 희고 부드러운 모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마지막 남은 기운을 간신히 쥐어짜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를 따라 4명의 사내가 더 뛰어내렸지만 그중 둘은 힘없이 밀려드는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고 오직 김영수를 포함한 3사람만이 간신히 모래 해변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진맥진하여 모래 위에 큰 자로 팔다리를 뻗고 누워 가쁜 숨만 몰아쉬며 멍하니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누워있는데 어디선가 호련히 새하얀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2명의 동자가 안개 속에서 나타나 그들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은 겉보기에는 앳되어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차분했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들이기에 이토록 지쳐 계신가요? 필시 바다에서 길을 잃고 표류하신 모양이군요. 한 동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허리춤에서 반짝이는 새 모양의 작은 호리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깃털처럼 가볍고 투명한 잔에 호리병 속의 맑은 액체를 따라 김영수에게 건넸습니다. 김영수는 타는 듯한 갈증에 망설임 없이 잔을 받아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온몸에 따스한 기운이 퍼지면서 정신이 번쩍 들고 샘솟듯 힘이 솟아났으며 며칠을 굶주렸던 허기마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동자는 나머지 2사람에게도 그 신비한 물을 나누어 주었고 그들 역시 금세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저희 스승님께서 당신들이 이곳에 오실 것을 미리 아시고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어서 저희를 따라오십시오. 동자들의 안내를 받아 3사람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동자를 따라 소나무 숲길을 한참 걸어 들어갔습니다. 도착한 곳에는 허름하기 짝이 없는 작은 초막 한 채가 있었고 그 앞에는 검소하고 낡은 삼배옷을 입은 노인 한 분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오랜 세월 바닷바람과 햇볕에 검게 그을려 있었지만 깊게 팬 주름 사이로 빛나는 눈빛은 범상치 않은 지혜와 연륜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대들은 어디서 온 누구이며 어쩌다 이 외딴 섬까지 흘러들어오게 되었는가? 김영수가 대표로 나서서 자신들이 온 곳과 표류하게 된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동해 고성 땅에서 온 어부들입니다. 미역을 따러 나섰다가 그만 폭풍우를 만나 이곳까지 떠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고성 땅이라니. 나 역시 그대들과 같은 고성 사람이요. 아주 오래전 젊은 시절에 폭풍우를 만나 이곳에 표류하여 정착하게 되었지. 타향에서, 그것도 세상과 동떨어진 듯한 신비로운 섬에서 고향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3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앞다투어 노인에게 고향 마을과 집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성 땅 사람이시라면 어느 마을, 어느 댁 분이십니까? 내가 살던 곳은 아무개면 아무개촌이었고 아버지는 아무개, 내 친구 아무개와 함께였지. 헌데 요즘 우리 집안은 어찌 지내는지 모르겠구먼. 그런데 노인이 말하는 이름들은 모두 김영수의 증조부 세대의 사람들이었고 이미 5, 60년도 더 전에 세상을 떠난 분들이었습니다. 그제야 3사람은 이 노인이 까마득한 조상뻘이며 이 섬의 시간은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흐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노인 역시 먼 후손들을 통해 듣게 된 고향과 가족들의 소식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부터 3사람은 노인과 함께 섬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섬은 늘 푸른 소나무와 맑은 물로 가득 차 평화로웠지만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섬 사람들은 농사나 목축 없이 노인이 생명의 샘물이라 부르는 신비한 물을 마시고 풀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흰 깃털 옷을 입은 2 동자는 늘 노인의 시중을 들며 3사람을 보살폈습니다. 섬에서 매일 보는 장엄한 일출은 세상의 어떤 풍경과도 비교할 수 없이 신비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기운이 온 하늘과 바다를 물들이며 떠오르는 해는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영수와 동료들은 해가 떠오르는 근원을 직접 보고 싶어 노인에게 여러 차례 간청했지만 노인은 위험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저들이 저토록 원하니 해 뜨는 곳으로 데려가 구경시켜 주도록 하라. 얼마 후 2 동자가 흰 깃털을 엮어 만든 듯 가볍고 날렵한 작은 배 한 척을 가져왔습니다.
이 배를 타십시오. 그리고 배 안에서는 절대 앉거나 서지 마시고 편안히 누워 저희가 드리는 신선의 이슬을 드셔야 합니다. 그들이 섬에서 마셔온 생명의 샘물은 신선의 이슬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물빛은 흐릿했지만 맛은 비할 데 없이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세 사람은 시키는 대로 누워 신선의 이슬을 서너 잔 마시자 배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나아가 거대한 수정 같은 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제 일어나 창밖을 보십시오. 그들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바다 가운데 거대한 은빛 산이 솟아 있었고 그 너머에서 붉은 해가 장엄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렬한 광채는 형용할 수 없이 장대하고 신비로웠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순간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워져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정처럼 맑은 은빛 산 너머의 풍경은 희미하게 비쳤지만 감히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저 산 너머로 가면 해가 떠오르는 근원을 볼 수 있겠군요. 저 산 너머는 저희 스승님조차 가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동자들은 배를 돌렸고 세 사람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초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일출은 잘 보았는가? 예, 어르신 덕분에 평생 잊지 못할 장관을 보았습니다. 다만 저 신비로운 산 너머를 보지 못한 것이 한으로 남습니다. 그 산 너머는 천상의 신선이라도 쉬이 도달할 수 없는 곳이라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경이로운 광경을 본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야. 섬 생활은 평화로웠지만 시간이 흐르자 세 사람은 지루함을 느끼고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노인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그대들이 이곳에 머문 것은 불과 석 달 남짓이라 생각하겠지만 바깥 세상에서는 이미 50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네. 지금 돌아간들 알아보는 이 없고 가족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걸세. 이곳의 하루는 인간 세상의 1년과 같으니 차라리 이곳에 남아 여생을 보내는 게 어떻겠나. 노인의 충격적인 말에 세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불과 몇 달이라 느꼈던 시간이 반세기였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지만 노인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지막으로 고향 땅을 밟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 아침 저녁으로 노인에게 돌아가기를 간청했습니다. 허, 그대들의 속세와의 인연이 아직 다하지 않았으니 내 어찌하겠는가. 정 그렇다면 돌아가도록 하게나. 노인은 즉시 동자들에게 배를 준비시키고 작은 나침반을 주며 고향으로 가는 방향을 일러주었습니다. 배에 오르기 전 김영수는 생명의 샘물이 담긴 작은 병 서너 개를 몰래 품속 깊이 숨겼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배가 고성 해안에 닿자마자 두 동자와 배는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세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50해 만에 다시 밟는 고향 땅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집, 길, 사람들의 얼굴 모두 낯설기만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김영수의 옛집에는 백발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가 떠날 당시 갓난아기였던 그의 손자였습니다. 그리워했던 아들은 이미 오래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내 역시 남편을 기다리다 늙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함께 돌아온 두 동료 역시 같은 슬픔을 겪었고 바뀐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속세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얼마 안 되어 병을 얻어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김영수만이 섬에서 가져온 생명의 샘물을 매일 조금씩 마시며 속세 음식을 멀리했습니다. 덕분에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병 없이 건강하게 장수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200살에 가까웠지만 외모는 여전히 5, 60대로 보였습니다. 김영수는 마을에서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언님이나 나그네들이 그의 기이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김영수는 수없이 관아에 불려가 신비로운 섬에서의 경험과 시간 여행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지만 변해버린 세상 속 홀로 남겨진 그의 마음은 늘 깊은 쓸쓸함과 외로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기나긴 삶은 남들에게는 축복처럼 보였을지 모르나
그 자신에게는 시간 속에 갇힌 고독한 형벌과 같았습니다. 그는 종종 동쪽 바다를 바라보며 안개 자욱했던 신비로운 섬과 그곳에서 만났던 이들을 그리워했다고 전해집니다. 아주 먼 옛날 푸른 동해 바닷가 외딴 마을에 김영수라는 성실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자식들을 위해 매일 새벽 거친 파도를 헤치며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바닷바람과 햇볕에 그을린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늘 따뜻하고 희망으로 차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미역작황이 좋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영수는 마을의 젊은 청년 24명과 함께 부푼 기대를 안고 작은 나무 어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출항하는 날 아침,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바다는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만선의 꿈을 꾸며 그들은 힘차게 노를 저어 깊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변덕스러웠습니다. 점심나절이 지나자 갑자기 하늘이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성난 파도가 집채만하게 일렁이며 작은 배를 금방이라도 삼킬 듯 덮쳤습니다. 세찬 서북풍은 돛을 갈기갈기 찢고 튼튼했던 노마저 부러뜨렸습니다.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망망대해로 떠밀려 갔습니다. 밤낮 없이 거친 파도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시간 감각마저 흐릿해졌습니다. 배 안은 절망과 공포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극심한 멀미와 탈수, 굶주림에 지쳐 마치 죽은 듯이 선실 구석에 쓰러져 갔습니다. 김영수는 꺼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애타게 떠올리며 낮은 신음만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마치 거짓말처럼 거칠게 몰아치던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들의 배는 안개에 희미하게 쌓인 어느 낯선 섬의 해안가에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안개 너머로 보이는 섬은 현실 같지 않게 신비롭고 고요했습니다. 해안가에는 푸른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발미대는 눈처럼 희고 부드러운 모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마지막 남은 기운을 간신히 쥐어짜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를 따라 4명의 사내가 더 뛰어내렸지만 그중 둘은 힘없이 밀려드는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고 오직 김영수를 포함한 3사람만이 간신히 모래 해변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진맥진하여 모래 위에 큰 자로 팔다리를 뻗고 누워 가쁜 숨만 몰아쉬며 멍하니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누워있는데 어디선가 호련히 새하얀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2명의 동자가 안개 속에서 나타나 그들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은 겉보기에는 앳되어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차분했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들이기에 이토록 지쳐 계신가요? 필시 바다에서 길을 잃고 표류하신 모양이군요. 한 동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허리춤에서 반짝이는 새 모양의 작은 호리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깃털처럼 가볍고 투명한 잔에 호리병 속의 맑은 액체를 따라 김영수에게 건넸습니다. 김영수는 타는 듯한 갈증에 망설임 없이 잔을 받아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온몸에 따스한 기운이 퍼지면서 정신이 번쩍 들고 샘솟듯 힘이 솟아났으며 며칠을 굶주렸던 허기마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동자는 나머지 2사람에게도 그 신비한 물을 나누어 주었고 그들 역시 금세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저희 스승님께서 당신들이 이곳에 오실 것을 미리 아시고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어서 저희를 따라오십시오. 동자들의 안내를 받아 3사람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동자를 따라 소나무 숲길을 한참 걸어 들어갔습니다. 도착한 곳에는 허름하기 짝이 없는 작은 초막 한 채가 있었고 그 앞에는 검소하고 낡은 삼배옷을 입은 노인 한 분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오랜 세월 바닷바람과 햇볕에 검게 그을려 있었지만 깊게 팬 주름 사이로 빛나는 눈빛은 범상치 않은 지혜와 연륜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대들은 어디서 온 누구이며 어쩌다 이 외딴 섬까지 흘러들어오게 되었는가? 김영수가 대표로 나서서 자신들이 온 곳과 표류하게 된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동해 고성 땅에서 온 어부들입니다. 미역을 따러 나섰다가 그만 폭풍우를 만나 이곳까지 떠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고성 땅이라니. 나 역시 그대들과 같은 고성 사람이요. 아주 오래전, 젊은 시절에 폭풍우를 만나 이곳에 표류하여 정착하게 되었지. 타향에서, 그것도 세상과 동떨어진 듯한 신비로운 섬에서 고향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세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앞다투어 노인에게 고향 마을과 집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성 땅 사람이시라면 어느 마을, 어느 댁 분이십니까? 내가 살던 곳은 아무개면 아무개촌이었고 아버지는 아무개, 내 친구 아무개와 함께였지. 헌데 요즘 우리 집안은 어찌 지내는지 모르겠구먼. 그런데 노인이 말하는 이름들은 모두 김영수의 증조부 세대의 사람들이었고 이미 5, 60년도 더 전에 세상을 떠난 분들이었습니다. 그제야 세 사람은 이 노인이 까마득한 조상뻘이며 이 섬의 시간은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흐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노인 역시 먼 후손들을 통해 듣게 된 고향과 가족들의 소식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부터 세 사람은 노인과 함께 섬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섬은 늘 푸른 소나무와 맑은 물로 가득 차 평화로웠지만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섬 사람들은 농사나 목축 없이 노인이 생명의 샘물이라 부르는 신비한 물을 마시고 풀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흰 깃털 옷을 입은 두 동자는 늘 노인의 시중을 들며 세 사람을 보살폈습니다. 섬에서 매일 보는 장엄한 일출은 세상의 어떤 풍경과도 비교할 수 없이 신비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기운이 온 하늘과 바다를 물들이며 떠오르는 해는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영수와 동료들은 해가 떠오르는 근원을 직접 보고 싶어 노인에게 여러 차례 간청했지만 노인은 위험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저들이 저토록 원하니 해 뜨는 곳으로 데려가 구경시켜 주도록 하라. 얼마 후 두 동자가 흰 깃털을 엮어 만든 듯 가볍고 날렵한 작은 배 한 척을 가져왔습니다. 이 배를 타십시오. 그리고 배 안에서는 절대 앉거나 서지 마시고 편안히 누워 저희가 드리는 신선의 이슬을 드셔야 합니다. 그들이 섬에서 마셔온 생명의 샘물은 신선의 이슬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물빛은 흐릿했지만 맛은 비할 데 없이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세 사람은 시키는 대로 누워 신선의 이슬을 서너 잔 마시자 배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나아가 거대한 수정 같은 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제 일어나 창밖을 보십시오. 그들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바다 가운데 거대한 은빛 산이 솟아 있었고 그 너머에서 붉은 해가 장엄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렬한 광채는 형용할 수 없이 장대하고 신비로웠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순간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워져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정처럼 맑은 은빛 산 너머의 풍경은 희미하게 비쳤지만 감히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저 산 너머로 가면 해가 떠오르는 근원을 볼 수 있겠군요. 저 산 너머는 저희 스승님조차 가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동자들은 배를 돌렸고 세 사람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초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일출은 잘 보았는가? 예, 어르신 덕분에 평생 잊지 못할 장관을 보았습니다. 다만 저 신비로운 산 너머를 보지 못한 것이 한으로 남습니다. 그 산 너머는 천상의 신선이라도 쉬이 도달할 수 없는 곳이라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경이로운 광경을 본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야. 섬 생활은 평화로웠지만 시간이 흐르자 세 사람은 지루함을 느끼고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노인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그대들이 이곳에 머문 것은 불과 석 달 남짓이라 생각하겠지만 바깥 세상에서는 이미 50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네. 지금 돌아간들 알아보는 이 없고 가족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걸세. 이곳의 하루는 인간 세상의 1년과 같으니 차라리 이곳에 남아 여생을 보내는 게 어떻겠나.
노인의 충격적인 말에 세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불과 몇 달이라 느꼈던 시간이 반세기였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지만 노인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지막으로 고향 땅을 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 아침 저녁으로 노인에게 돌아가기를 간청했습니다. 허, 그대들의 속세와의 인연이 아직 다하지 않았으니 내 어찌하겠는가. 정 그렇다면 돌아가도록 하게나. 노인은 즉시 동자들에게 배를 준비시키고 작은 나침반을 주며 고향으로 가는 방향을 일러주었습니다. 배에 오르기 전 김영수는 생명의 샘물이 담긴 작은 병 서너 개를 몰래 품속 깊이 숨겼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배가 고성 해안에 닿자마자 두 동자와 배는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세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쉰해 만에 다시 밟는 고향 땅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집, 길, 사람들의 얼굴 모두 낯설기만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김영수의 옛집에는 백발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가 떠날 당시 갓난아기였던 그의 손자였습니다. 그리워했던 아들은 이미 오래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내 역시 남편을 기다리다 늙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함께 돌아온 두 동료 역시 같은 슬픔을 겪었고 바뀐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속세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얼마 안 되어 병을 얻어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김영수만이 섬에서 가져온 생명의 샘물을 매일 조금씩 마시며 속세 음식을 멀리했습니다. 덕분에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병 없이 건강하게 장수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200살에 가까웠지만 외모는 여전히 5, 60대로 보였습니다. 김영수는 마을에서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언님이나 나그네들이 그의 기이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김영수는 수없이 관아에 불려가 신비로운 섬에서의 경험과 시간 여행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지만 변해버린 세상 속 홀로 남겨진 그의 마음은 늘 깊은 쓸쓸함과 외로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기나긴 삶은 남들에게는 축복처럼 보였을지 모르나 그 자신에게는 시간 속에 갇힌 고독한 형벌과 같았습니다. 그는 종종 동쪽 바다를 바라보며 안개 자욱했던 신비로운 섬과 그곳에서 만났던 이들을 그리워했다고 전해집니다. 아주 먼 옛날 푸른 동해 바닷가 외딴 마을에 김영수라는 성실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자식들을 위해 매일 새벽 거친 파도를 헤치며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바닷바람과 햇볕에 그을린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늘 따뜻하고 희망으로 차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미역작황이 좋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영수는 마을의 젊은 청년 24명과 함께 부푼 기대를 안고 작은 나무 어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출항하는 날 아침,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바다는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만선의 꿈을 꾸며 그들은 힘차게 노를 저어 깊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변덕스러웠습니다. 점심나절이 지나자 갑자기 하늘이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성난 파도가 집채만하게 일렁이며 작은 배를 금방이라도 삼킬 듯 덮쳤습니다. 세찬 서북풍은 돛을 갈기갈기 찢고 튼튼했던 노마저 부러뜨렸습니다.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망망대해로 떠밀려 갔습니다. 밤낮 없이 거친 파도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시간 감각마저 흐릿해졌습니다. 배 안은 절망과 공포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극심한 멀미와 탈수, 굶주림에 지쳐 마치 죽은 듯이 선실 구석에 쓰러져 갔습니다. 김영수는 꺼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애타게 떠올리며 낮은 신음만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마치 거짓말처럼 거칠게 몰아치던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들의 배는 안개에 희미하게 쌓인 어느 낯선 섬의 해안가에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안개 너머로 보이는 섬은 현실 같지 않게 신비롭고 고요했습니다. 해안가에는 푸른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발미대는 눈처럼 희고 부드러운 모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마지막 남은 기운을 간신히 쥐어짜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를 따라 4명의 사내가 더 뛰어내렸지만 그중 둘은 힘없이 밀려드는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고 오직 김영수를 포함한 3사람만이 간신히 모래 해변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진맥진하여 모래 위에 큰 자로 팔다리를 뻗고 누워 가쁜 숨만 몰아쉬며 멍하니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누워있는데 어디선가 호련히 새하얀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2명의 동자가 안개 속에서 나타나 그들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은 겉보기에는 앳되어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차분했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들이기에 이토록 지쳐 계신가요? 필시 바다에서 길을 잃고 표류하신 모양이군요. 한 동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허리춤에서 반짝이는 새 모양의 작은 호리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깃털처럼 가볍고 투명한 잔에 호리병 속의 맑은 액체를 따라 김영수에게 건넸습니다. 김영수는 타는 듯한 갈증에 망설임 없이 잔을 받아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온몸에 따스한 기운이 퍼지면서 정신이 번쩍 들고 샘솟듯 힘이 솟아났으며 며칠을 굶주렸던 허기마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동자는 나머지 2사람에게도 그 신비한 물을 나누어 주었고 그들 역시 금세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저희 스승님께서 당신들이 이곳에 오실 것을 미리 아시고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어서 저희를 따라오십시오. 동자들의 안내를 받아 3사람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동자를 따라 소나무 숲길을 한참 걸어 들어갔습니다. 도착한 곳에는 허름하기 짝이 없는 작은 초막 한 채가 있었고 그 앞에는 검소하고 낡은 삼배옷을 입은 노인 한 분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오랜 세월 바닷바람과 햇볕에 검게 그을려 있었지만 깊게 팬 주름 사이로 빛나는 눈빛은 범상치 않은 지혜와 연륜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대들은 어디서 온 누구이며 어쩌다 이 외딴 섬까지 흘러들어오게 되었는가? 김영수가 대표로 나서서 자신들이 온 곳과 표류하게 된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동해 고성 땅에서 온 어부들입니다. 미역을 따러 나섰다가 그만 폭풍우를 만나 이곳까지 떠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고성 땅이라니. 나 역시 그대들과 같은 고성 사람이요. 아주 오래전 젊은 시절에 폭풍우를 만나 이곳에 표류하여 정착하게 되었지. 타향에서, 그것도 세상과 동떨어진 듯한 신비로운 섬에서 고향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3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앞다투어 노인에게 고향 마을과 집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성 땅 사람이시라면 어느 마을, 어느 댁 분이십니까? 내가 살던 곳은 아무개면 아무개촌이었고 아버지는 아무개, 내 친구 아무개와 함께였지. 헌데 요즘 우리 집안은 어찌 지내는지 모르겠구먼. 그런데 노인이 말하는 이름들은 모두 김영수의 증조부 세대의 사람들이었고 이미 5, 60년도 더 전에 세상을 떠난 분들이었습니다. 그제야 3사람은 이 노인이 까마득한 조상뻘이며 이 섬의 시간은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흐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노인 역시 먼 후손들을 통해 듣게 된 고향과 가족들의 소식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부터 3사람은 노인과 함께 섬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섬은 늘 푸른 소나무와 맑은 물로 가득 차 평화로웠지만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섬 사람들은 농사나 목축 없이 노인이 생명의 샘물이라 부르는 신비한 물을 마시고 풀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흰 깃털 옷을 입은 2 동자는 늘 노인의 시중을 들며 3사람을 보살폈습니다. 섬에서 매일 보는 장엄한 일출은 세상의 어떤 풍경과도 비교할 수 없이 신비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기운이 온 하늘과 바다를 물들이며 떠오르는 해는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영수와 동료들은 해가 떠오르는 근원을 직접 보고 싶어 노인에게 여러 차례 간청했지만 노인은 위험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저들이 저토록 원하니 해 뜨는 곳으로 데려가 구경시켜 주도록 하라. 얼마 후 2 동자가 흰 깃털을 엮어 만든 듯 가볍고 날렵한 작은 배 한 척을 가져왔습니다.
이 배를 타십시오. 그리고 배 안에서는 절대 앉거나 서지 마시고 편안히 누워 저희가 드리는 신선의 이슬을 드셔야 합니다. 그들이 섬에서 마셔온 생명의 샘물은 신선의 이슬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물빛은 흐릿했지만 맛은 비할 데 없이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세 사람은 시키는 대로 누워 신선의 이슬을 서너 잔 마시자 배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나아가 거대한 수정 같은 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제 일어나 창밖을 보십시오. 그들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바다 가운데 거대한 은빛 산이 솟아 있었고 그 너머에서 붉은 해가 장엄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렬한 광채는 형용할 수 없이 장대하고 신비로웠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순간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워져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정처럼 맑은 은빛 산 너머의 풍경은 희미하게 비쳤지만 감히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저 산 너머로 가면 해가 떠오르는 근원을 볼 수 있겠군요. 저 산 너머는 저희 스승님조차 가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동자들은 배를 돌렸고 세 사람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초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일출은 잘 보았는가? 예, 어르신 덕분에 평생 잊지 못할 장관을 보았습니다. 다만 저 신비로운 산 너머를 보지 못한 것이 한으로 남습니다. 그 산 너머는 천상의 신선이라도 쉬이 도달할 수 없는 곳이라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경이로운 광경을 본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야. 섬 생활은 평화로웠지만 시간이 흐르자 세 사람은 지루함을 느끼고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노인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그대들이 이곳에 머문 것은 불과 석 달 남짓이라 생각하겠지만 바깥 세상에서는 이미 쉰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네. 지금 돌아간들 알아보는 이 없고 가족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걸세. 이곳의 하루는 인간 세상의 1년과 같으니 차라리 이곳에 남아 여생을 보내는 게 어떻겠나. 노인의 충격적인 말에 세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불과 몇 달이라 느꼈던 시간이 반세기였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지만 노인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지막으로 고향 땅을 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 아침 저녁으로 노인에게 돌아가기를 간청했습니다. 허, 그대들의 속세와의 인연이 아직 다하지 않았으니 내 어찌하겠는가. 정 그렇다면 돌아가도록 하게나. 노인은 즉시 동자들에게 배를 준비시키고 작은 나침반을 주며 고향으로 가는 방향을 일러주었습니다. 배에 오르기 전 김영수는 생명의 샘물이 담긴 작은 병 서너 개를 몰래 품속 깊이 숨겼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배가 고성 해안에 닿자마자 두 동자와 배는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세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쉰해 만에 다시 밟는 고향 땅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집, 길, 사람들의 얼굴 모두 낯설기만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김영수의 옛집에는 백발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가 떠날 당시 갓난아기였던 그의 손자였습니다. 그리워했던 아들은 이미 오래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내 역시 남편을 기다리다 늙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함께 돌아온 두 동료 역시 같은 슬픔을 겪었고 바뀐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속세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얼마 안 되어 병을 얻어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김영수만이 섬에서 가져온 생명의 샘물을 매일 조금씩 마시며 속세 음식을 멀리했습니다. 덕분에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병 없이 건강하게 장수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200살에 가까웠지만 외모는 여전히 5, 60대로 보였습니다. 김영수는 마을에서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언님이나 나그네들이 그의 기이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김영수는 수없이 관아에 불려가 신비로운 섬에서의 경험과 시간 여행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지만 변해버린 세상 속 홀로 남겨진 그의 마음은 늘 깊은 쓸쓸함과 외로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기나긴 삶은 남들에게는 축복처럼 보였을지 모르나
그 자신에게는 시간 속에 갇힌 고독한 형벌과 같았습니다. 그는 종종 동쪽 바다를 바라보며 안개 자욱했던 신비로운 섬과 그곳에서 만났던 이들을 그리워했다고 전해집니다. 아주 먼 옛날 푸른 동해 바닷가 외딴 마을에 김영수라는 성실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자식들을 위해 매일 새벽 거친 파도를 헤치며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바닷바람과 햇볕에 그을린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늘 따뜻하고 희망으로 차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미역작황이 좋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영수는 마을의 젊은 청년 24명과 함께 부푼 기대를 안고 작은 나무 어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출항하는 날 아침,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바다는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만선의 꿈을 꾸며 그들은 힘차게 노를 저어 깊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변덕스러웠습니다. 점심나절이 지나자 갑자기 하늘이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성난 파도가 집채만하게 일렁이며 작은 배를 금방이라도 삼킬 듯 덮쳤습니다. 세찬 서북풍은 돛을 갈기갈기 찢고 튼튼했던 노마저 부러뜨렸습니다.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망망대해로 떠밀려 갔습니다. 밤낮 없이 거친 파도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시간 감각마저 흐릿해졌습니다. 배 안은 절망과 공포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극심한 멀미와 탈수, 굶주림에 지쳐 마치 죽은 듯이 선실 구석에 쓰러져 갔습니다. 김영수는 꺼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애타게 떠올리며 낮은 신음만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마치 거짓말처럼 거칠게 몰아치던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들의 배는 안개에 희미하게 쌓인 어느 낯선 섬의 해안가에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안개 너머로 보이는 섬은 현실 같지 않게 신비롭고 고요했습니다. 해안가에는 푸른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발미대는 눈처럼 희고 부드러운 모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마지막 남은 기운을 간신히 쥐어짜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를 따라 4명의 사내가 더 뛰어내렸지만 그중 둘은 힘없이 밀려드는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고 오직 김영수를 포함한 3사람만이 간신히 모래 해변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진맥진하여 모래 위에 큰 자로 팔다리를 뻗고 누워 가쁜 숨만 몰아쉬며 멍하니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누워있는데 어디선가 호련히 새하얀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2명의 동자가 안개 속에서 나타나 그들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은 겉보기에는 앳되어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차분했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들이기에 이토록 지쳐 계신가요? 필시 바다에서 길을 잃고 표류하신 모양이군요. 한 동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허리춤에서 반짝이는 새 모양의 작은 호리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깃털처럼 가볍고 투명한 잔에 호리병 속의 맑은 액체를 따라 김영수에게 건넸습니다. 김영수는 타는 듯한 갈증에 망설임 없이 잔을 받아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온몸에 따스한 기운이 퍼지면서 정신이 번쩍 들고 샘솟듯 힘이 솟아났으며 며칠을 굶주렸던 허기마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동자는 나머지 2사람에게도 그 신비한 물을 나누어 주었고 그들 역시 금세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저희 스승님께서 당신들이 이곳에 오실 것을 미리 아시고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어서 저희를 따라오십시오. 동자들의 안내를 받아 3사람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동자를 따라 소나무 숲길을 한참 걸어 들어갔습니다. 도착한